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중현 강사입니다. 앞에서 다 하셨죠?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볼까요? 저는 뒤에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민법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해설이야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으니까 각자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자, 첫 번째 민법은 보면 두 가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자, 어디 나왔는지 보고 내년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서 자, 계약을 확정 짓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법률행위 해석론. 그쵸. 해석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오표시 무효 하나, 그리고 계약 당사자 확정론 둘. 그럼 보세요.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론이. 그럼 이제 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올해 이거 나왔어요. 이제 끝난 거고, 청구 근거로 가보겠습니다. 청구 근거로서는 3대 근거 최대. 작년이죠. 작년 기출, 공유물 분할, 올해 채취. 그럼 이제 어떤 거랑 준비하셔야 되죠? 내년은 양도, 그리고 압류. 내년 준비하시는 거, 청구 근거 중엔 핵심 3대 근거 중에 작년 최대, 올해 채취, 내년에는 양도, 압류 끼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건 보증 하나. 보증 쪽 포커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이 이제 제3취득자 라인들입니다. 이쪽이 면책적 채무인수 라인들이고요. 이건 조문으로만 학습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 이쪽이 제3취득자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항변근거 봐볼게요. 항변근거. 이쪽 구간입니다. 항변근거 부분. 이쪽이 원고의 청구근거, 이쪽이 피고의 항변근거. 민법상 4대 항변. 소, 변, 상, 동. 올해 출제가 가장 유력했던 일부 청구가 민사소송법에서 나왔죠.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일부 청구는 5가지 쟁점 중에 기판역 빼고는 다 뿌려졌어요. 기판역. 70점이어서 아마 기판역을 제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소시, 상계. 근데 상계도 사구 6을 내셨죠. 사구 6을 내셨으니까 3년 연속으로 과연 나올 것이냐. 사구 8. 그리고 작년이 사구 5가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랑 상계항변은 그냥 매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매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게 채권적 라인이에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내년을 위해서는 일단은 막판에는 얘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공부하시다가 막판에 얘네 조금 보시는데, 지금 압류 양도와 관련돼서 또 한 분이 등장하잖아요. 물권자이면서 채권자인 채권의 질권자. 그쵸? 왜냐면 채권 질권의 경우에도 압류와 마찬가지로 상계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352조, 353조 두 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커스 맞추시고,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또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갑과 을 간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소유권자 확정 라인 한번 먼저 볼까요? 186, 187. 여기서 지금 오표시 무효 원칙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물건 행위 플러스 그 물건 행위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 행위는 산 132이며 근데 등기는 133 등기. 그러니까 날라가죠.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니까 매매소위 등은 나왔던 거고, 소변상동으로 채권적 청권 시스템으로 샥 넘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 공유, 그리고 내년은 이제 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자 확정 라인들. 명의신탁을 준비하실 때는 관련 쟁점들이 너무 많아요. 얘가 공통설문으로 뿌려지면 뭐가 나올지 긴장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 구간은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잖아요.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했던 245조 1항입니다. 출제 100%였어요. 안 나오면 진짜 저는 돌을 맞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돌을 맞을 자신이 있었어요. 소변상돈도 안 나오면 돌을 맞을 자신이 있었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채권적 청권 시스템이란 게 뭔가 잡고 그러면 3대 핵심 청구 근거를 딱 잡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 대항 근거, 소변 상동을 딱 잡고 그 시스템도로 줄을 연결해가지고 어떤 조문, 어떤 판례 이런 거를 학습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 올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법지, 유치권 이 두 가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이걸 청구 근거로 잡아주셨네요. 청구 근거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드릴까요? 부실법 제3자 186조 무인성, 유인성, 해제의 제3자 의사표시, 선의 제3자 법리 표현대리 제3자 법리 딱 들어봐도 중요해 보이죠. 그런 것들 챙기시는 거고 그리고 안에 얘네들 계약 잡을 때에는 매매, 임대차, 도급 올해 조합은 부분 쟁점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두 가지만 좀 포커스를 잡자면 과연 갑과 을께서 지금 동업 들어가서 조합이 들어왔고 합의를 해서 너가 맡아서 처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의 피해자인 병에게 조합 채권자를 잡을 수 있겠는가 부분 쟁점이었어요. 조합 채권자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가 업무 집행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업무 집행 조합원도 안 뽑았어요. 그럼 조합원의 과반수. 근데 합의했죠. 그러니까 적법한 업무 집행 통과, 줄처리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산 132 임야 요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절대 이중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제 보자마자 이중매매라고 생각조차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물음 3을 전제로 물음 4를 넘어갔어요. 법원 행시 기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점유취득 시효만 써도 15점이 모자라요. 중간에 소유자 변동이 초래됐죠. 중단 사유 검토하셔야 되죠. 자주점유부터 시작하셔야죠. 기산점 어디로 잡으실 거예요? 6월 10일로 잡아서 6월 10일에 완성된다? 0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매매계약 날짜로 잡으셔야 되는가?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죠. 고민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파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매매가 들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중도금 지급이라는 게 필요해요. 애초에 이중매매 사안 자체를 교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저는 승부가 갈린다고 봐요. 채권자 취소권을 내셨는데 채권자만 제시하고 이분이 금전 채권자냐, 특정물 채권자냐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이 그냥 의례적으로 금전 채권자겠지라고 쓰신 분도 있을 건데 분명 금전 채권과 특정물 채권으로 나눠서 서술하신 분 나왔다 이겁니다. 나오면 그분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겠죠. 왜냐? 금전 채권일 때 통과를 해서 사행위를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물 채권이면요. 애초에 피보전 채권에서 청구기각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 해설에는 설령 피보전 채권을 특정물 채권으로 봐도 청구기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 정도로 끝낼게요. 그래서 31페이지에 제가 3번 넣어드렸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잡아야 되는 게 민법은 별거 없구나. 채권적 청권 시스템 잡고 물권적 청권 시스템 잡아서 조문과 판례를 자유자재로 한 20개씩만 정리해두면은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개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법 뒤로 좀 넘어가 주실게요. 자, 민사소송법도 배점이 70점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양은 양대로 있는데 지금 민소법도 보면 자, 원고의 소재기부터 시작해서 본안 변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주장 됐고요. 이제 증거 증명 들어가죠. 그리고 판결, 그 다음에 불복.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사안에서 지금 소송 요건 관련돼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법원, 당사자, 청구. 지금 여기서 나왔죠. 관할 이송. 자, 근데 관할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의문스럽지 않았나요? 주소 기재가 전혀 없어요.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29조 전속적 합의 관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 제소 들어갔고요. 이송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34조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얘는요, 관할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전속적 관할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관할 위반 제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송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주장의 당부죠. 다 합치면 이송 신청 주장의 당부입니다. 이송 신청 주장의 당부. 그래서 묵차는 얘는 관할 위반 제소부터 시작해서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었다 잡아주시고, 그런데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송 신청권이 있는가? 없다. 조문만 쓰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고득점을 맞으려면 39조 추가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제 해설에는 이거 기재 안 했습니다.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어떻다? 이송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없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된다. 요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이쪽 소송물 라인에서 문제 보고 제가 조금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부 청구를 내셨는데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버렸어요. 일부 청구는 쟁점이 첫 번째가 중복, 일단 소송물 라인부터 소송법상 효과인 259조 중복소송, 그리고 3번 소시, 이게 최신 판례가 있었던 거죠. 최신 판례. 여기서 두 문항을 내버리셨고, 여기서 한 문항을 내버리셨고, 그리고 4번 기판력, 얘를 안 내셨어요. 왜냐면 기판력을 내려면 100점 정도 배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불법행위였죠. 손에 3분설까지 들어가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배점이 15점 정도 되니까 좀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항소로 끝내신 것 같습니다. 다 통과죠. 다 통과. 명시설 가지고 다 통과하시고, 여기는 항소이익 예외 쓰시고. 그러니까 얘는 목차 쓰는 게 너무 간단해요. 소시가 나오면 요건, 판례, 고민하지 마시고 3번 산. 요런 구성을 아마 교수님들이 친절하게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뒤에 넘기셔가지고 총평만 간단하게 볼게요. 총평만 58페이지에 썼습니다. 제가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2번에서요. 제가 이 7대 쟁점 중에 3대 쟁점만 해드렸어요. 4번의 기판력, 5번의 청구병합, 6번의 다수당사자 소송. 그러면서 아쉽다. 시간이 좀 더 되면 2번의 중복소송이랑 7번 상소까지 들어갈 텐데, 그쵸. 딱 요 부분이었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년은 1번 당사자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맞고요. 당사자 라인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청구병합, 다수당사자 소송, 그리고 4번 기판력으로 내년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최신 판례가 최소한 2, 3년 정도는 숙성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평에도 썼다시피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공유전합판 가장 발빠르게 냈죠. 다액채무자 일부 전합판도 다른 데서 안 낼 때 바로 먼저 냈죠. 제가 오전에 법원행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내년에 이거 안 나올 거예요. 법무사에서 나왔으니까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안 나옵니다. 같은 해에. 그리고 상속포기 전합판이 바로 딱 나왔죠.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판례들은 분명히 숙성을 시켜놓는데 많이 숙성 안 시켜놓을 거예요. 올해 숙성 안 시켜놓고 최소 2년 안짝으로 숙성시켜놓고 또 뿌려질 겁니다. 올해 소멸시효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3년 숙성된 거죠. 그러면 내년 24년이라고 했을 때 20년 이후 판례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딱 하시는데, 그 재정비를 할 때 판례 원문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걸 암기하냐면 설문에 등장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판례 자체가 설문에 등장하는 거. 그건 암기사항이 아니잖아요. 설문 활용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적 근거를 바로 뽑아낼 수 있겠는가. 법조문. 그리고 두 번째, 판례가 그래서 내어놓은 이론적 근거. 이 두 가지를 암기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건 설문 그대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강평 간단하게 할게요. 모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